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3살 재벌 도련님의 운명은? 새벽의 대저택에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재벌 부부가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겨우 3살 배기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모두가 유산을 두고 싸우고 있을 때 단 한 명 가정부 박복순. 그녀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혈연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시작된 이 여정.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가정부가 앞으로 20년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이 아이를 지켜낼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 과연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성장했을까요? 박복순.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그 가정부입니다. 나이 38. 얼굴에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삶을 별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0살이 되던 해 김재벌의 대저택에 들어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선 여러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면접관은 복순을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깨끗한 손, 정직한 눈빛, 그리고 말수가 적지만 명확한 의사표현. 결과적으로 복순은 뽑혔습니다. 저택 앞에 거대한 검은 철문을 처음 들어설 때 복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된 현관,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샹들리에, 방 한 칸이 아파트 한 채만 한 거실, 초록색 식물들이 몇십 개는 있어 보이는 정원. 그것이 저택의 일부였습니다. 복수는 저택의 지하 반지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햇빛은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도 축축했고 겨울에도 차가웠습니다. 벽은 습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고작 100만 원 남짓이었지만 그마저도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돈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가지 않았다면 평생 손을 벌리며 살아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순의 인생은 간단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아원 원장은 복순이 돌전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순은 어머니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모릅니다. 다만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만 알 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양자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18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복수는 여관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온종일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며 살았습니다. 시급은 형편없었습니다. 월급은 더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누울 곳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먹을 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2해를 살다가 30살이 되던 해 저택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삶은 새로웠습니다. 복수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택의 모든 방을 치웠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했습니다. 거대한 저택을 한 명의 손으로 돌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를 악물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저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복수는 태어난 아이를 처음 본 것은 사모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조그만한 몸뚱이,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있는 작은 손, 그리고 때때로 입을 오물거리며 자는 아기의 모습. 그 순간 복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봤던 다른 아기들처럼 이 아이도 돌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밤에 울 때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수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1년 뒤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은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유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준호를 키웠습니다. 밤에 울 때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밥을 먹을 때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첫 번째 걸음마를 할 때 두 손으로 붙잡아 줬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줬습니다. 아이는 복순을 엄마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복순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가정부였습니다.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8년.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은 3년을 준호를 키웠습니다. 저축도 했습니다. 월급 100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모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밥도 줄이고 옷도 최소한으로 사고 모든 것을 아껴서 모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복순도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아이를 위해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축했습니다. 사건은 갑자기 터졌습니다. 새벽 3시. 저택의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앰뷸런스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부부가 귀가 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 즉시 현장 사망 판정. 복순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어쩌지 부인인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들고 자주 웃었습니다. 그 부인이 없어진다면? 복순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장례는 사흘 뒤였습니다. 저택은 갑자기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인공 부부의 형제들, 그들의 배우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은 검은색이 아닌 초록색을 반짝였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유산이 얼마나 남겨졌는데 장남권으로 따지면 도련님도 상속권이 있지. 근데 어린데 누가 보호자가 되나? 그대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한 구석. 조그만 의자에 앉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 김준호. 부모를 잃은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양복을 입혔습니다. 어른들이 입혔던 그대로요. 아이의 얼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울고 있는데 왜 자신도 울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옆에 섰습니다. 아이는 복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일하게 익숙한 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일으키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던 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애를 어디에 놓을 건데? 고아원? 고아원은 안 되고 친척 중에 누가 보호자를 하는 게 내가 하겠어. 큰아버지였습니다. 주인의 맏형. 얼굴에 혈관이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 자신이 아니라 아이 뒤에 붙는 유산이었습니다. 내가 보호자하고 유산은 아이를 위해 관리하겠네. 당신들은 당신들 몫이나 챙겨. 말은 좋았지만 그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택에 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준호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는 서울 강남의 특별 아동시설로 보낼 거야. 거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거고 나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유산이 잘 관리되는지 봐주겠지.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떠난다는 것. 아이는 복순의 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하얀 치마 천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유나, 누나 나 안 가. 그 목소리, 그 단어. 복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은 어디든 잘 지낼 거야. 좋은 곳에서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복순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떨고 있었습니다. 쿡 치는 듯한 가슴의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반복해서 복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나, 누나. 복순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무게가 그녀의 가슴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처럼요.
아이가 담겨진 검은색 승용차가 저택의 철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복수는 그 차를 봤습니다.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창을 통해 아이의 팔이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지하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아이가 떨어뜨렸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란색 자동차였습니다. 바퀴도 굴렀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자동차를 안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복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맥없이 뛰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복수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떠나니까 좀 허전하겠지. 다음 달이면 새 아이가 올 거야.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고. 하지만 괜찮아질 일은 없었습니다. 복수는 밤마다 몰래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이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베개에서, 침대에서, 작은 옷에서요. 그리고 5번째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요. 불가능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저축통장을 꺼냈습니다. 8년을 일해서 모은 3천만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택을 나가는 날의 희망금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포기하면 어떨까요?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면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요. 변호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필요했습니다. 시설만 못하지 않은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복수는 마지막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 저택을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5시. 복수는 저택의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8년의 세월이 담긴 통장과 아이의 사진 하나, 그리고 그 장난감 자동차.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요. 복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지. 그것은 다짐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치겠다는 말 없는 서약이었습니다. 복수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정법원의 계단은 생각보다 차갑고 길었습니다. 복수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8년의 월급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받은 초기 상담 서류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떠나온 길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법원 앞 광장에 섰을 때 복수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아니, 후회라기보다는 공포였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올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회색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마치 성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복순의 가슴은 철렁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복수는 마지막 밤을 생각했습니다. 저택을 나가지 않았던 그 밤. 아이의 방에서 잤던 그 밤. 아이의 침구에 누워 아이의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법원의 계단에 올라서는 순간 그 다짐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은 변호사들, 검은색 정장의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진지한 표정의 판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쁜 표정도 있었고 침울한 표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는 그중 가장 어리고 가장 초라해 보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저택 일할 때 입던 검은색 앞치마 제복이었습니다.
시안이 없어서 다른 옷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검은색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계단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건물도 멀쩡했고 사무실도 깔끔했습니다. 복순이 들어섰을 때 사무실의 여직원은 복순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서 복순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학력 없는 여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여자.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도 동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물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복수는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요? 제가 저택에서 일할 때 키운 아이입니다. 3살이에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경우가 복잡하네요. 그것이 처음 나온 판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손도 들어가며 문서도 보여주며 법전도 찾아가며 아이는 지금 형식상 큰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호자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상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당신이 보호자가 되려면 먼저 큰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의가? 그것도 안 되면 법원의 아동보호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판정을 받으려면 당신의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신원 조회 등이 모두 검토됩니다. 시한이 걸려요. 최소 서너 달.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 복수는 변호사의 눈을 봤습니다. 왜죠? 당신은 가정부입니다. 고아 출신이고 독신이고 저축도 그리 많지 않고요.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칼처럼 예리했습니다. 복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모든 돈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아이를 위해 쓸 거예요. 변호사는 통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돈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속적인 양육 능력을 봅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십 년을 일할 수 있나요? 아이의 교육비는, 의료비는, 생활비는? 복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큰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아이의 유산을 관리하는 입장이거든요.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면 그 과정에서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이틀 뒤였습니다. 복수는 아이가 머물고 있다는 강남의 시설을 찾았습니다. 건물은 정말 깔끔했습니다. 유리문, 흰색 벽, 새로운 가구들. 여기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지내고 있는지가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복수는 여러 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좋아 보였습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낙서였지만 손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아이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복순이 들어가자 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아이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준호. 잘 지냈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큰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시설 원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놀랐고 이어서 분노로 변했습니다. 복수는 아이를 내려놨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아이의 보호자도 아닌데 멋대로 데려가려고. 복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데려가고 싶다. 뭔 말이야. 이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해? 너 뭐 하는 사람인데? 저는 가정부입니다. 하지만 가정부. 그래. 가정부. 딱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저 시설에 있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신분도 없고. 그 말들이 공기를 칼같이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복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가 돼? 밥을 사줄 수 없으면 소용없어. 학원을 보낼 수 없으면 소용없어. 대학도 보낼 수 없는 년이 뭘 해줄 건데. 큰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이 가정부는 널 키워주고 돌봐줄 수 없어. 여기가 훨씬 좋지 않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복순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큰아버지의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법적 절차, 너 법원에서 뭐라고 할 줄 알아? 가정부가 애를 데려가겠대요라고? 판사가 웃을걸. 이 아이의 유산을 책임질 수 없는 너 같은 사람에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면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큰아버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아이의 교육 방향을 정했습니다. 최고의 학원, 최고의 학교. 그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부가 와서 감정적으로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으며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우리 집의 아들이야. 그게 되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가 교육시킨 후손이 될 거야. 가정부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지. 복순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복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아이의 몸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신문이 있었습니다. 판사실 분위기는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판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봐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큰아버지와 그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박복순 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변호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저축 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부로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계획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은? 복수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축금으로 전세금을 낼 계획입니다. 작은 방 2개에 반지하나 반지하 같은. 큰아버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반지하는 채광이 좋지 않으며 습도 관리도 어렵습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 환경으로 부적절합니다. 변호사가 맞섰습니다. 판사님, 아이는 현재 그 같은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는 현재 보호받는 환경에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할 환경은 그 이하입니다.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순을 봤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키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복순은 답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은? 복순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의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청구인은 아이에게 기본적인 교육 환경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비용 범위 내에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판사는 다시 한번 복순을 받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순은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의 얼굴에는 미세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공감이었을 수도 안타까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냉정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신문은 한 달 뒤로 일정하겠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은 길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이는 더 적응할 것입니다. 자신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법원을 나온 복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요. 변호사는 곁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판사가 명확한 판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죠? 법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밤 복수는 저축금 통장 앞에 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녀의 8년이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변호사 비용, 주거보증금, 아이를 위한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모든 것들에요. 복수는 결정했습니다. 남은 돈은 전부 소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택 전세금으로 몇 천만 원, 변호사 비용으로 몇 백만 원, 그러면 남은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30대의 나이에 저축 없이, 신분도 없이, 오직 일할 손가락만 남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사흘 뒤 복수는 저택의 큰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소는 저택의 응접실이었습니다. 흰색 가죽 소파, 수백만 원대의 그림들, 천장의 샹들리에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순간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너 미쳤나? 뭘 하겠다고? 제 저축금을 전부 사용하겠습니다. 주택 전세금으로도, 법적 비용으로도. 그래서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법원도 반 이상은 나 쪽에 설걸. 너는 가정부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복수는 차분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큰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자라서 누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까? 아이에게 돈을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밤에 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큰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꺼져. 여기서 꺼져. 저는 오늘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8년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녁 6시 복수는 저택의 철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가방은 이전과 같았지만 손에는 추가로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통장입니다. 남은 모든 돈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데려와서 반지하에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키워낼 수 있을까?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밥을 줄 수 있을까? 겨울에 따뜻한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법원이 진정 내 편이 될 것인가? 그 질문들은 깊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언니라고 부른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복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달 뒤에 법원 신문을 앞두고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말입니다.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갖춘 집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기를, 자신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를. 복수는 밤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다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무거운 다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남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이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가 복순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밤 복수는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가방 하나를 베고 딱딱한 침대 위에서 말입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낡은 스티로폼 천장에는 물때가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3천만 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세금으로 얼마를 낼 것인가? 그러면 생활비는 얼마나 남는가? 법원 신문까지 정확히 28일. 그 사이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계산은 끝이 없었습니다. 계산할수록 부족했습니다. 복수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전세금 1,500만 원, 월세 월 50만 원, 음식비 월 100만 원,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월 50만 원, 아이 학용품, 옷, 의약품 월 50만 원,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더하고 빼고 또 더하고 빼고 마지막 남은 액수는 300만 원. 3달을 버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을 시작해야만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복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너무 비쌌습니다. 강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혼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학군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빠르게 복순을 판단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거죠? 아니, 아이도 있고요. 아, 그럼 혼자 키우시는? 네. 그 순간 중개인의 눈이 변했습니다. 그럼 집이 좀 한정적 될 것 같은데요. 요새 전세 자체가 없고 가격도 비싼데. 복수는 말했습니다. 제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1,500, 여기서는. 어렵겠네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아이까지. 관리비, 월세 이런 것도 있고. 중개인은 핸드폰으로 몇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여기 봐요. 반지하인데 채광은 좀 안 좋지만 방 2개에 화장실 있어요. 전세금이 1,000만 원이니까. 복수는 집을 봤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높이가 길거리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벽은 습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집은 없나요? 중개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싱글 여성의 아이까지. 건물주들이 선호를 잘 안 해요. 혼자면 괜찮은데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웃 민원도 생기고 그리고 혼자 남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복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여성이 남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저축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1,500만 원을 쓰면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아이의 학용품, 옷, 밥, 난방비, 물값, 전기료. 복수는 그 반지하를 계약했습니다. 전세금 1,0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그러면 남은 것은 500만 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구인 사이트를 들었습니다. 집 정리, 아파트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시급 일자리였습니다. 복수는 몇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대사관 건물의 청소였습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25,000원. 근데 일하시면 아이 키우시는 건 어떠세요? 보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이집 오후반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근데 혹시 가정부나 베이비시터 경험이? 복수는 떨렸습니다. 제가 개인 저택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개인 저택. 혹시 어느?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여자라는 의심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신다고요? 네. 그럼 야간 근무는 어려울까요? 우린 보통 저녁 5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아빠는 어디신데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건 힘들 것 같네요. 우린 안정적인 스텝을 찾고 있어서. 복수는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PC방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월급 150만 원. 아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니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드디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저녁 아파트 현관 청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월급 100만 원. 결국 복순이 얻은 일자리는 이른 아침 편의점 청소와 저녁 아파트 현관 청소였습니다. 새벽 5시에서 8시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루에 대략 6만 원. 월급으로 약 180만 원. 그것으로 아이를 키우고 월세를 내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법원 신문까지 14일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다시 시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원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의 표정은 어려웠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는 현재 법적 보호를 받는 중이고요. 단 몇 분이라도 죄송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중이거든요. 복수는 끝내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장 밖에서 아이의 창문을 봤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복수는 큰아버지가 자주 들어간다는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복수는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5번째 날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복수는 다가갔습니다. 한 번만 아이를 봐도 될까요? 큰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이어서 화났습니다. 넌 날 따라다니는 건가? 아니, 저는 다만 뭐? 넌 이미 충분히 날 괴롭혔어. 법원도 안 하면서 자꾸만 이러고. 법원 신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없어. 절대 안 돼. 난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역겨워. 이해해? 복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너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스토킹이지, 이게. 차는 빠르게 떠났습니다. 복수는 남겨졌습니다. 골프장 주차장 한 구석에서요. 법원 신문 이틀 전이었습니다. 복수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네요. 복수는 앉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법원이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고용 기록, 신용도, 거주지. 모두 말입니다. 제 거주지는? 반지하입니다. 채광이 불충분하고 습도 관리도 문제가 된다는 기록이 있네요. 복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 고용은? 여러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겠군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아이의 혈연 관계자와 혼전자, 아이의 양육권을 매우 신중하게 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이 단독으로 양육하려는 경우 판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복수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포기. 네. 당신의 심청 자격을 취소하고 시설에서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원도 호감을 가질 테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복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신이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 신문 당일이었습니다. 판사실은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버지와 그의 변호사, 시설 원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판사는 원장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의 현재 적응 상황은? 원장은 대답했습니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도 진행 중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인 박복순 씨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두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월 소득은? 큰아버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판사님, 월 소득이란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아실 텐데요. 오늘 있고 내일 없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히 일할 역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역량이요? 현재 대사관 청소도 떨어졌잖아요. 일자리 면접에서 탈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환경도. 거주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개선될 거라는 게 판사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순을 봤습니다. 당신의 경제 상황이 계속 이 정도일 것 같습니까? 복순은 답했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하지만 지금은 어렵다는 뜻이군요. 지금은, 네. 하지만 아이가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큰아버지의 변호사가 다시 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교육적 안정, 그리고 정서적 안정. 이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이 여성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만류했지만 복수는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복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부족할까요? 판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추가 조사 기간을 더 가지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3달 뒤로 정하겠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달. 그것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복수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곁에서 말했습니다. 다음 신문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도 찾고.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달은 너무 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더 멀어질 거예요. 아이는 저를 잊을 거예요. 복수는 서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그럼 뭘 하시겠다는? 복수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 복수는 반지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은 느립니다. 법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빠르고 변수가 많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법 밖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복수는 더 이상의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3달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잊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새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더 이상 법전에 없었습니다. 복수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천장의 곰팡이를 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요. 그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도, 미친 결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복수는 핸드폰을 집었습니다. 아이의 시설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벽 5시 복수는 일을 나갔습니다. 편의점 청소였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그녀는 계획했습니다.
오늘이라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3달을 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잊기 전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시설을 방문해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복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의 시설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도련님의 후견인입니다. 오후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치 권위 있는 사람처럼요. 변호사인 척 혹은 큰아버지의 대리인 척. 데려가신다고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네, 법원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미 거짓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변하게 하니까요. 오후 3시 복수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는 아이의 옷 2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이 나왔습니다. 박복순 씨는 뭐 하러 오셨어요? 복수는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양육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고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법원에서요? 이건 우리가 들은 게 없는데. 증명 서류가 있으세요?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없었습니다.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류는 변호사가 보내기로. 그럼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을 먼저 하고. 원장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복순 씨, 이건 사실이 아니네요. 법원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는 현재 법적 보호 대상이고 당신은. 원장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야. 아이가 나왔습니다. 3살이 복순을 보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유나. 그 목소리. 그 단어. 복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납치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저희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잠깐만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좀 봐도 될까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황에선 어렵습니다. 아이는 복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순도 아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원장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아마 큰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일 거였습니다. 저녁 6시 복수는 큰아버지의 사무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거대한 빌딩의 40층. 회사 이름이 3개 썼습니다. 큰아버지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경노했습니다. 넌 정신이 나갔나?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 속이고 시설을 속이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너 알아? 넌 지금 범죄 행위를 한 거야. 아동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되는 거 알지? 복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다만 아이를. 아이? 우리 아이 맞아. 우리 집 아이. 넌 그냥 옛날에 밥을 조금 떠먹인 여자야. 그게 끝이야. 큰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를 경찰에 고소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알지? 넌 지금부터 준호랑 아무 관계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니, 제가 아이를 키웠다고. 그 짧은 3년 동안 웃기지도 않는다. 어이다 없다. 큰아버지는 몸을 돌렸습니다. 준호는 다음 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거야. 거기서 너 따위는 생각도 못할 경험을 할 거고. 복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 그건 뭐? 말해봐. 너한테 이해 제기할 권리가 있어? 넌 아무도 아니야.
법원도 나를 지지해. 준호의 교육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단 말이야. 아이가 원하나요? 큰아버지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아이가 뭔데? 아이는 어른의 결정을 따르는 거야. 우리 준호는 이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아이가 될 거고, 나중에 회사도 물려받을 거고, 너 같은 가정부는커녕 종업원도 안 쳐다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준호를 더 이상 보지 마. 혹시 또 뭔 짓을 하려면 그때는 법으로 처벌할 거야. 고소는 아직 안 했지만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이해했나?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미국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녁 사건이 터졌습니다. 복수는 아파트 현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4층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이 헛디뎠습니다. 팔을 놓쳤습니다. 손잡이를 놓쳤습니다. 몸이 굴러갔습니다. 계단 아래로요. 의식은 몇 초간만 있었습니다. 통증도 공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깬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냄새는 약품 냄새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깁스되어 있었습니다. 팔도 그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골절이 3군데네요. 오른쪽 다리, 왼쪽 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석 달. 그 말이 복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은 통장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남은 돈은 얼마였을까요? 반지하 월세를 내고 밥을 사 먹고 아직도 조금 남아있을 그 돈이 석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 밤 복수는 병상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는 핸드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김준호 군, 큰아버지, 김 회장 보호 아래 미국 유학 확정. 기사에는 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살의 준호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큰아버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육열 높은 기업 회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납니다. 큰아버지가 정식으로 출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도 이미 동의했습니다. 복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이후로 당신을 놓고 법원 기록이 남습니다. 협박죄, 사기죄 등으로 고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그냥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법원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의 신문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변호사는 계속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신이 아이를 얻을 확률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복수는 천장을 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는 체크가 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1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퇴원해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팔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리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한 2달이라고 했습니다. 2달 후면 어떻게 될까요? 2달 후면 아이는 미국에 있을 거였습니다. 법원 신문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제 복수는 신뢰할 수 없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어기려다 걸린 여자. 아이의 시설에 거짓을 말한 여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판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복수는 동지를 받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병실에는 자신 혼자였습니다.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팔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문을 봤습니다. 병원 밖은 봄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그리고 그 밖에서 아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약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아무 무늬도 없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 단지야 월세를 내지 못하면 아마 거리로 나갈 거였습니다. 그때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으니까요.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못 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는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떠났을까요? 그리고 아이는 복순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알던 그 언니, 언니라고 부르던 그 사람,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눈물도 끝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끝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이 절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을 복수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병상에 있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는 친절했습니다. 밥을 떠먹여주고 몸을 닦아주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간호사가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웃음, 아이의 목소리. 누나. 그 두 글자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깨어있을 때도, 거의 자다가도. 누나. 복수는 팔을 움직여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팔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요. 열흘 뒤였습니다. 뉴스 알림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군 보스턴 출국. 기사에는 공항 사진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있는 준호의 사진이요. 아이는 입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교복 같은 옷을 말입니다.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의료,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조명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를 데려올 방법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이 닫혀 있었습니다. 법원도 반대하고 큰아버지도 반대하고 아이 자신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는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륙했을 거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손가락을 움직여봤습니다. 깁스 안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절망 속에서 복수는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줄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자신을 경멸했습니다. 이은영 선생님도 아직 복순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병원의 12번째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팔은 조금 나았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했습니다. 깁스가 꽤 꽉 조여 있었습니다.
심장은 더 나빠졌습니다. 절망감이 깊어졌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약과 주사 대신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 편지 왔어요. 복순은 처음으로 간호사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편지 봉투는 두꺼웠습니다. 손으로 만든 듯한 봉투였습니다. 하얀 봉투에 깔끔하게 주소가 써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팔이 불편해서 열기 어려웠습니다. 치아로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필체였습니다. 성숙한 손글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의 심리상담 선생님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는 아이를 봐왔습니다. 시설에서 적응하는 모습, 학교에 가는 모습, 그리고 당신과 만난 후의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꾸 찾습니다. 밤에 울 때도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도 당신의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누나는 어디 있어? 누나가 날 잊었나? 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눈에서요. 저는 아이의 심리치료 과정에서 당신이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법원에 찾아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도한 것도요. 시설에 속인 것도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이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고만 있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요. 밤에도 읽었습니다.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점심에도 읽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가 날 찾고 있었나.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50대의 여성. 따뜻한 눈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딘가 신뢰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편지로 인사드렸네요.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그 여성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아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은영 선생님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복순의 침대 옆에요. 저는 준호의 심리 상담을 하면서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만날 생각도 했었고요. 아이가 저를. 네. 아이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이은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도 아이를 놓고 싶지 않다는 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은영은 그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 일들을 안타깝게 봤습니다. 법원에 속이려고 한 것도, 시설에 거짓을 말한 것도, 그것들은 모두 절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어요. 맞나요?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말이에요. 이은영은 며칠마다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10분, 20분 정도요. 복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복순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엷은 희망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이은영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이미 증명했어요. 8년을 혼자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절망 속에서도 생존했어요. 그런 사람이 약할 리 없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강하다고 불렀습니다. 일주일 뒤
이은영은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다른 변호사였습니다. 더 경험 많아 보이는 변호사요. 박복순 씨, 저는 아동심리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은영 선생님으로부터 당신의 상황을 들었어요. 복수는 새로운 변호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미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법적으로는 올바른 조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 않네요. 박 변호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네, 저도 아이입니다. 다만 이름만 그럴 뿐이에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전략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죠. 당신은 법을 어기려 했어요. 그래서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수는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깊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정서적 보호자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된다면요. 이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임상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준호 아이가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정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요. 또한 당신과의 분리로 인해 얼마나 불안정해지는지도 기록했습니다. 복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은영과 박 변호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은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복되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준호 아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빨라도 반년 정도, 길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반년, 1년. 그 기간이 길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절망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회복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2주일 뒤 깁스가 풀렸습니다. 팔부터였습니다. 복수는 팔을 들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직도 아팠지만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재활을 시작하면 더 빨리 회복될 겁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복수는 병원의 재활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사지, 물리치료, 운동. 작고 단순한 움직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복순을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복수는 목발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2달 뒤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은영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박준호도요. 이은영은 아이에 대해 얘기해 줬습니다. 준호는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서보다는 적응이 쉬워 보여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요. 하지만 밤마다 당신을 찾아요. 당신과의 기억을 되짚어요. 누나는 나를 잊었을까? 누나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고요. 복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적 전략을 짰습니다. 당신의 사건은 이제 당신 is 큰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판사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게 뭐죠? 아이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건강한가 하는 겁니다. 이은영 선생님의 임상보고서가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3달 뒤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복수는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변호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복수는 놀랐습니다. 왜요? 그건 당신이 직접 들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큰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이도 더 들어 보였습니다. 복수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많이 고생했겠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정에 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복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 당신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건 잘 봤습니다. 다만, 복순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소유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데. 큰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맞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최근에 많이 달라졌어. 밤에 자지 못해. 계속 누나를 보고 싶다고 말해. 내 교육이 잘못된 건가 싶더라. 아이 심리 상담 선생님이 너에 대한 임상 보고서를 보내줬거든. 아, 복수는 이해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이은영이 한 일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너를 생각했어. 8년 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거의 돈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야. 그리고 아이를 위해 모든 저축금을 포기했다는 것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복순이 가장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습니다. 복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법을 어기려고 했던 일이 있어서요. 난 그걸 이해했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으니까. 그리고 큰아버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준호를 너한테 보내주려고 해. 내가 너무 많이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아. 병원을 나온 것은 그 대면 후 일주일이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했습니다. 곰팡이도 습기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다림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은영은 마지막 방문을 했습니다. 준호가 곧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큰아버지가 당신의 사건에 동의하기로 했거든요. 법원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는 창문을 봤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다리들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느립니다. 하지만 옳습니다. 당신이 절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요. 다만 당신이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절망이 커서요. 복수는 그 말을 생각했습니다. 절망이 그 모든 것을 가렸습니다. 도움의 손길도, 희망의 빛도, 가능성도요. 하지만 누군가 그 절망을 걷어냈습니다. 이은영은 아이를 보며 알았던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일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어머니예요. 몇 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복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청소일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말입니다. 이은영이 소개해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도 조금 더 높았고 아이 학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법원 신문의 날짜도 잡혔습니다. 석 달 뒤요.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이기실 겁니다. 모든 증거가 당신 편이니까요. 복수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손으로 만든 달력에 날을 표시했습니다. 아이가 돌아올 날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았는지를 계산했습니다. 180일.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영원처럼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성찰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감사도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반지하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견뎌냈다는 증거였습니다. 절망도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누군가의 믿음이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절망을 조각내렸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아이에 가까워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법원의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이은영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는 큰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번 신문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인 모든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은영의 임상보고서, 아이의 심리 기록, 복순의 회복 과정 기록, 그리고 큰아버지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법원의 추가 조사 결과,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계단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길이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수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은영이 옆에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실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움이 조금 덜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났네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본인 박복순 씨가. 복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계속했습니다. 먼저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은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상세한 임상보고서를 읽어내렸습니다. 아이는 현재 박복순 씨와의 관계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복순 씨와의 분리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현재 신경증적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양쪽 모두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관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심리학적으로 아이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어떤가요? 이은영이 대답했습니다. 박복순 씨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뇌파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분리되었을 때는 불안 장애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는 뇌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김재벌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큰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박복순 씨가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제가 준호를 너무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준호를 키운 여성은 저보다 훨씬 더 진심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박 변호사를 봤습니다. 본인 측에서 추가 의견이? 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연보다 깊은 관계, 신분보다 위대한 사랑의 문제입니다. 아이는 생리적 부모를 잃었지만 정서적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법은 그 관계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묶음을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의 임상보고서, 아이의 심리 치료 기록,
그리고 최근의 법원 추가 조사 결과.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박복순 씨와 김준호 군의 정서적 유대가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복순을 받습니다. 박복순 씨, 당신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순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잦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어머니입니다. 법이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판사는 그 대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몇 순간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본 판사는 박복순 씨가 김준호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과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합니다. 고적 변경은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명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큰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복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은영은 웃으며 복순을 안았습니다. 일주일 뒤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복순은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할까? 아니면 끼워두어야 할까? 손은 어디에 들어야 할까? 말은 뭐라고 해야 할까? 1년.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이도 변했을 거였습니다. 더 커졌을 거였습니다. 더 영리해졌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약해졌을 수도, 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5살이 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키도 커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큰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그 공간 전체를 탐색하듯이요. 그리고 그 눈이 복순과 만났습니다. 찰나의 순간, 아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은 듯이요. 그리고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누나. 아니, 아이는 더 이상 복순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한 것은 다른 단어였습니다. 엄마. 복순과 아이는 공항의 한 귀퉁이에서 껴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껴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이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얼마나 자랐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순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안녕 우리 준호. 엄마. 아이가 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순간도 감동적이었지만 이 순간은 그것과는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큰 인정이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큰아버지가 그들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준호, 엄마를 잘 해줘. 알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럼 우리 엄마는? 응. 우리 엄마가 맞다. 반지하 방은 달라진 것이 많았습니다. 곰팡이는 여전했지만 이제 방에는 아이의 물건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초록색 학용품, 책가방,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침대도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복순과 아이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이가 물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아이는 그 방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는 큰 저택에 살다가 미국의 호텔 같은 시설에 살다가 이제 이 작은 반지하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 냄새가 나. 아이가 말했습니다. 냄새, 무슨 냄새? 엄마 냄새. 복순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일 수도 있었고 세제 냄새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것이 엄마의 냄새였습니다. 며칠 뒤 복순과 아이는 다시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문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호적 처리실 직원은 복순과 아이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호적 등본이 나왔습니다. 호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어머니 박복술, 아들 김준호. 그것은 단순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에는 약 3년의 무수한 선택들과 그리고 한 여자가 한 아이를 위해 바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과 아이는 그 호적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구나. 아이가 말했습니다. 복순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이제 정말로. 복순은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들이 그 창문의 높이로 끝나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 같았습니다. 복순은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이의 부모가 세상을 떠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복순은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길고 험한 길로 이어졌습니다. 법원도 거부했고, 경제도 거부했고, 신분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지만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이은영을 만났고, 박 변호사를 만났고, 그리고 큰아버지마저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순과 아이는 함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니와 아들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란 것입니다. 복순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숨이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복순과 아이는 반지하를 떠났습니다. 더 큰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 2개가 있는 여전히 겸손한 주택이었지만 햇빛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취미도 여럿이었고 꿈도 생겼습니다. 엄마, 나 커서 뭐 될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아동 심리 상담사. 복순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왜? 이은영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줬잖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복순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좋은 꿈이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꼭 그 꿈 이루어라. 그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3살이던 그날. 부모를 잃은 아이를 가정부가 안고 있던 그 장면. 그 순간 누군가 물었을 겁니다. 가정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법원도 인정했고 세상도 인정했고 무엇보다 아이 자신이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혈연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혈연보다 깊습니다. 박복순이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2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여성, 한 명은 젊은 남성. 복순과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된 준호였습니다. 대학생이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 공원에 와볼래? 복순은 그 제안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은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이곳에 올 때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복순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3살 아이. 고아가 된 그 아이를 붙잡은 여자. 하지만 그것은 이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저택의 응접실이었고 차가운 병원이었고 냉정한 법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드는 공원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낙엽이 소복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낙엽 위를 산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순과 준호도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기억나? 뭘? 내가 가장 힘들었던 때.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준호가 8살에서 9살이 될 무렵. 그때 준호는 밤중에 깼습니다. 엄마, 나 왜 아버지가 없어? 그 질문. 복수는 그 질문에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왜 엄마는 아버지가 없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밤 준호는 복순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복순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짊어지는 슬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준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엄마를 더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억나? 내가 중학교 때 엄마한테 화난 적. 복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려운 시절 많았지. 중학교. 사춘기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는 혼자 엄마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만 없어? 그것은 복순에게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없는 것을 책망한다면 엄마는 뭐냐고. 엄마도 항상 누군가를 그리워했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조금 다를 거야. 너는 엄마가 있으니까. 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 그것으로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면서 준호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 없는 여성의 아들이 아니라 강한 여성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해. 나 혼자 키웠어.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큰아버지도 많이 바뀌셨어.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큰아버지는 복순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의 문제였고, 경제력의 문제였고, 사회적 지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큰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 가고 친구를 사귀고 꿈을 꾸는 모습을 보면서, 준호가 복순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호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저택이었고 최고의 교육이었고 막대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 준호에게 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포기하지 않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모든 물질적 것들은 작아 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반지하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큰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너무 소유하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 그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박복순이었어. 그 말을 하는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것이 성인이 된 준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였습니다. 준호가 공원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행복해. 복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동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은영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였습니다. 준호는 종종 이은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요. 이은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준호, 넌 이제 나를 돕는 입장이 되어야 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준호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청소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복수는 직업을 바꿨습니다. 아동복지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복수는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학대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복수는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한다. 그것이 복순의 일의 이유였습니다. 동료들은 복순을 존경했습니다. 박순 씨는 정말 아이들을 잘 봐요. 정성이 다르네요. 복순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준호를 생각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몇 년 전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준호에게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동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복순의 이름을 담아서요. 복순 아동복지재단. 기금은 거대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돕는 규모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복순 이름으로 할 거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준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를 봤습니다. 큰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준호는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어. 복수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 시절, 절망하던 그 시간들, 법원을 헤매던 그 날들. 없어.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준호는 조용했습니다. 그럼, 나는, 나 후회 없어. 복수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들. 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던 시절들. 그런데도 엄마는 나를 키워줬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정말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나를 놓았다면 난 어디에 있었을까?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나를 놓지 않았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붙잡았어. 준호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어. 살아있어. 행복해. 그리고 준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엄마처럼. 그 순간 복수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한 아이의 삶을 바꿨다는 것을요. 공원은 오후 햇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와 복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 절망과 희망의 교차, 투쟁과 회복의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준호는 대학 졸업 후 아동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복순의 꿈처럼, 아니 복순의 꿈을 이어받아서요. 그리고 준호는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때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나도 부모를 잃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줬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다. 그 말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말입니다. 책도 썼습니다.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혈연 관계를 넘어선 친밀성 비혈연 보호자와 아동의 정서적 유대에 관한 연구. 그 논문의 첫 장에는 준호 자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3살 때 부모를 잃었던 아이, 가정부에 의해 구원받은 아이의 이야기. 그 논문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명은 복순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순은 준호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동 상담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좋은 사람? 응. 엄마 같은 사람.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결식에서 준호는 복순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더 흐른 뒤 복순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복순의 손주는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복순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데려갔어. 아주 작을 때 어떻게? 그냥 데려갔어. 좋아했거든. 아이는 그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도 우리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우리 이야기. 넌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복수는 아들과 손주를 봤습니다. 응. 좋아. 그렇게 물려줘. 내 사랑이 계속되도록. 다시 그 처음의 날로 돌아갑니다. 대저택의 응접실. 부모를 잃은 3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은 가정부. 누군가는 그때 물었을 것입니다. 가정부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그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혈연의 부모가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더 약한 방식이었을까요? 아니요. 더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비롯된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혈연이 없어도 사랑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법적 인정이 없어도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혈연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박복순의 선택이 당신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주변에 그런 선택들을 보신다면 응원해주세요. 그것들이 세상을 바꾼다. 감사합니다.